오늘은 관광 정책과 의제 설정. 그래서 정책 관광 좀 울리는 것 같아. 괜찮나? 울려. 그러면 오늘은 정책 과정론적 관점에서 관광 정책과 정책 의제 설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배운 거는 정치 체제론적 접근, 그 다음에 집단론적 접근, 그 다음에 이제 과정론적 접근, 세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관광 정책이 발표되고 또 집행될 때 정책이 내용이 이거였구나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쳤나? 또 어떤 정치적 관계가 영향을 미쳤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정책은 어느 단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까지를 오늘 수업으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사실은 이제 2차적 구성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듣는 것만이 아니라 2차적 구성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볼 위해서 지난번 수업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이런 질문을 받았어. 내가 여러분들 권력 모형 가운데 고전적 권력 모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교수님 고전적 권력 모형이라는 이런 권력 관계는 지금 이제는 현실 속에 사라진 건가요? 아닙니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나로 하여금 여기를 더 많이 강의하게 만들고 있어 지금. 근데 필요한 건 뭐냐면은 고전적 권력 모형과 현대적 권력 모형은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 것이 어느 하나가 아직 없어진 건 아니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과거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주로 1950년, 60년대에는 우리가 정책 결정을 엘리트 모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드렸어요. 이 엘리트 모형은 여기 나온 것처럼 특정 소수의 엘리트들인데 이들은 주로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정치 엘리트 혹은 경제 엘리트들이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들은 아주 지배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 최근 우리 한국에서도 관광 의사 결정, 즉 관광 정책은 아니지만 국회를 통해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 정책을 할 때 몇몇 정치 엘리트 내지는 경제 엘리트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했다.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의 문제를 해결할 때 소위 말해서 청와대 서관에서 모여서 이들이 갖고 있는 제도적 지위를 활용해서 투명하지 않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바로 엘리트 모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트 모형에 회의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배적인 권력으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의사결정은 다른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폐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논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같이 안전 문제와 안보 문제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다 개방하고 올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엘리트 모형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문제점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때로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놓치기 때문에 문제의 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 다원주의 모형은 지금 완전히 사라졌나? 다원주의 모형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뭐냐면 정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장의 이해관계 집단들이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교통순경이 교통이 막 막히고 이러니까 처음부터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결정되지 않을 때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그냥 시민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다원주의 모형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때 때로는 관광공사를 통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이 관광 한류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서로 연합회를 만들고 이들을 통해서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되는 다원주의 모형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원주의 모형도 지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원주의 모형은 정부의 역할이 아주 제한됐다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이 아주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또 조합주의 모형으로 결정할 때도 있는데 조합주의 모형도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관광 분야는 아니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노사정위원회처럼 노동자 단체, 경영자 단체를 하나의 틀로 제도화시키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조합주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합주의 모형이다. 다만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조합주의 모형에는 국가조합주의, 사회조합주의가 있는데 국가조합주의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국가조합주의라고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사회조합주의는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 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들은 제도화됐다. 여기서 제도화됐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법률로 만들어진 걸 말해요. 제도화됐다. 우리가 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 유사 개념들과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역사적 과정을 보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준을 찾아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조합주의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죠? 제도화된 협의. 제도화된 협의란 말을 여러분들은 캐치. 다시 말하면 조합주의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현대적 권력 모형이라고 했던 이유는 173쪽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1980년대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은 NGO들의 활동이 확산되는 거예요. 또한 이익 집단도 과거에 비해서는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활성화되고 NGO들이 막 등장하면서 이제는 의사결정이 이익 집단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는 공익적 기준에서 활동하는 누가? NGO들이 등장한 거예요. NGO들이 막 정책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책에. 이것들이 등장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권력관계, 다시 말하면 공식적 행위자와 비공식적 행위자의 이 파워 스트럭처, 이 모형을 엘리트냐, 다원주의냐, 아니면 조합이냐, 이 삼각관계로만 봤던 것들을 이제는 확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산돼서 하위 정부 모형이 등장을 하는데 그 하위 정부 모형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고전적 권력 모형에서 다원주의 모형에 대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원주의 모형은 제한된 정부의 역할을 얘기했었는데 이 하위 정부 모형에서는 행정부, 의회, 이익 집단이 활동을 하지만 이것들이 상호작용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상호작용과 지난번 우리가 다원주의 모형하고의 차이점은 이때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상호작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부와 이익 집단이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차이점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끄집어내서 보면 코리아 세일즈 페스타라는 페스타는 신조어예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말이니까 우리 입에 익숙하지가 않지. 페스티벌이면 페스티벌 아니면 피에스타면 피에스타라는데 페스타야. 이게 조금 좀 새롭긴 한데 입에 딱 오질 않아요 지금. 영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것 같고 영어인 것 같고 딱 달라붙지가 않아. 물론 여기서부터 나는 조금 의문점을 제기하고 비판력을 갖게 돼. 왜 이러한 용어를 혼자 결정했을까 정부가? 어떤 과정으로 했을까? 이 이름을 제공하고 이럴 때 누가 참여했을까? 민간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유통업, 관광업 이런 민간 기업들이 참여했나? 안 했나? 막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나는 뭘 찾아봐? 보도 자료를 찾아보고 또 보도 기사를 보고 막 찾아보는데 나오는 게 별로 없어. 뭐만 나왔냐면 행사 내용만 나와 있고 나와 있는 게 많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는 어떤 의심을 해? 이거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하위 정부 모형도 아니고 이거 혹시 몇몇 엘리트들이 관료 엘리트들이 정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엘리트 모형적인 거 아니야? 이런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찾아보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경우 어떠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재도 이런 정책의 권력 네트워크 모형들은 여러 가지가 뒤에서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진단하게 된다는 얘기는 현대 정부는 NGO와 다원주의가 이익 집단이 늘어나고 NGO가 커지면서 활동이 커지면서 이 하위 정부 모형은 이 상태를 그저 그런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하위 정부 모형은 뭐와 달리 다원주의 모형처럼 그냥 민간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익 집단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 모형에서 정책 네트워크로 들어오게 되면은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집단으로부터 그냥 요구받고 지지받고 이들을 장악하고 이런 거 아니라 정부가 오히려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에 뭐가 돼? 한 축이 되는 걸 보고 있어.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오히려 적극적인 한 축이 돼서 민간 기업들과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다만 의회 행정부인데 한국처럼 대통령 중심제 국가 혹은 한국처럼 대통령 중심제이면서 집권 여당의 활동이 있는 나라의 경우 의회도 참여할 때도 있지만 참여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각 중심제 국가의 경우는 당연히 의회가 같이 들어오겠지. 한국은 대통령제 나라이기 때문에 의회가 참여하기도 하고 참여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거는 행정부와 이 집단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하위 정부 모형에서는 정부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걸 뭐가 달라? 다원주의 차이점이 있는 거. 그럼 이번에 우리가 기사 검색을 해봐. 코리아 세일즈 페스타에는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활동하기는 하는 상호작용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심이 되겠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위 정부 모형 틀로 이것을 구성하지 않고 혹시
관료 엘리트들의 엘리트 모형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뭘로 또 의심할 수 있어? 국가 조합주의 형태로 오히려 제도화는 안 됐는데 그런 유사 성격을 띠고 정부가 지시식으로 한 것은 아닌가.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죠? 소위 말해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작용적 의사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정책 산출이 아주 제한적이고 때로는 정책 성과도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나갈게요. 여기서 왜 그런 고민이 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관광학을 공부하고 있어. 그리고 전문가야. 이제 앞으로 예비 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 지금 보도 기사를 보면은 코리아 세일즈 페스타는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 판매도 높았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내가 민간 기업의 유통업자들하고 얘기했더니 타이밍이 안 좋아요. 그래. 왜 안 좋아요? 그랬더니 원래 10월 달은 신상품을 만들고 지금 이제 물건들을 새롭게 소개할 타이밍인데 할인 매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세일을 하는 거는 이렇게 시기가 전환되고 겨울 신상품인 이제는 새로운 얼리 어댑터에 의해서 판매가 끝난 이후에 판매하는 건데 그것도 누가? 유통업자가 아니고 백화점이 아니라 누가? 생산업자가, 서플라이어가 물건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올 시즌들은 다 할인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여름 제품, 아직도 남아있는 지난해 제품, 그리고 올 시즌에서도 이제 얼리 어댑터는 다 갔습니다. 이제 합니다라고 하고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간업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타이밍을 놓치고 있어, 지금? 신상품 출시 타이밍을 제한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이것들이 나는 이제 의심의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포함된 그 이익 집단들이 상호작용적으로 동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대화를 했는가? 의견을 조율했는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오고 똑같은 전문가가 될 사람들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2차적 구성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보면은 가만히 있어. 세일이 잘 되고 있다? 판매가 늘었다? 그러면 10월 달은 어차피 연휴가 있어서 판매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판매될 건 뭐였지? 새로운 상품.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돌아온다. 지금은 세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죠?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 시절이지. 내가 민간 기업이라면. 그렇지? 세일만 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은 우리가 나와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내가 비판할 수는 없어. 하지만 약간 우려가 되지?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런 2차적 구성물을 속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정책 공동체 모형은 정부가 이제는 협력의 능동적 주체로 전문가 집단까지 이렇게 초빙해서 상호작용하는 걸 의미해요. 알았습니까? 이 정부 공동체 모형에서는 어찌 보면은 이익 집단 플러스 전문가 집단까지 해서 확대된 정부 하위 모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 이 확대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의사결정을 할 때도 국립공원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이익 집단과 또 전문가 집단을 함께 모아서 회의를 했어.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여기 나온 것처럼 정책 공동체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 정부는 이런 정책 공동체 모형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의사결정의 합리적인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또 뭐가 있을 수 있어? 어떤 비판? 위험 분산의 비판을 하죠. 정부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일을 민간에게 자꾸만 분산시킨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국립공원관리위원회 같은 데도 언론에서는 어떤 비판을 했냐면 전문가나 이익집단 참여했던 위원들이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정부의 의견을 그냥 따라가는 거수기의 역할밖에 안 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형태는 유사 조합주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지. 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진 않았지만 유사한 조합주의 모형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히려 현대적 정책 네트워크 모형, 현대적 권력 모형에서는 정부가 상호작용, 즉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하지 않고 자꾸만 고전적 권력 모형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슈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정부가 이제 NGO까지도 대응해야 되는, 그래서 확대된 하위 정부 모형, 그 다음에 확대된 정책 공동체 모형을 보이면서 이 두 모형과는 대비가 되는데, 확산되면은 조금 정책 산출이 교과서에 기술된 것처럼 불확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 집단들의 의견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분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오게 되면은 대학원에서 연구 논문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따라서 어떤 정책 네트워크가 구성될 때 정책 산출의 결과는 달라질까?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연구가 아니라 기존에 진행된 연구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 것처럼,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인천 세계 도시 축전 같은 경우도 엑스포에 의한 환경이 변화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이제 아주 많은 지역 NGO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돼요. 지역 NGO가 참여하게 되면서 정책 네트워크 유형이 그동안은 정책 공동체 모형에다가 이것이 이슈 네트워크로 전환되는 거예요. 혼란이 막 이루어져. 이때 중앙정부가 중재 역할을 하게 돼. 그러면서 정책 산출이 수정 보완돼서 제시되는 관계를 갖게 되거든. 우리 연구들은 그거야.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을 때 정책 산출이나 성과가 좀 더 극대화되는가.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사회과학 연구는 두 가지를 항상 원리로 하고 있어. 어떤 원리? 첫 번째, 개인들은 주관적 이익 극대화의 근거에서 활동할 것이다. 그런 원리를 기초하고 연구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떤 관광 자원을 개발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원리는 소비자는, 관광자는 자기 이익 극대화의 기초에서 행동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 원리로 삼고 있어. 기업들도 마찬가지지. 자기가 어떤 신제품을 만들고 호텔이 어떤 신상품을 만들게 되면 어떤 원리가 작용해? 관광자는 자기 이익 극대화, 비싼 돈을 내도 비싼 효과를 얻게 되면 이 물건을 구입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뭐라 그래? 경제적 합리.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뭐죠? 합리적 경제인다. 이거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우리는 그건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예외가 지금 등장하고 있기도 하지. 그것들은 뭐예요? 공유경제 같은 것들. 사람들은 자기 이익 극대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이익도? 사회적 이익도 생각한다. 그래서 공정여행 같은 거 보면 분명히 내가 다른 여행사는 10만 원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데 15만 원을 내도 기꺼이 가는 사람들이 최근에 등장해서 최근에는 어떻게 돼? 이제는 합리적 경제인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경제인에 대한 얘기가 나서 전환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나 나나 동시대에 공부하고 동시대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난 50년 동안의 패러다임이 막 전환되고 있어. 막 전환돼. 그래서 지금 공부가 어렵다, 정책 결정이 어렵다 하는 이유는 그동안 50년 우리가 갖고 있던 아니면 그 이전 1770년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썼을 때 그 이후부터 시작한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뭐만 기초했다? 경제인은 생활인은 뭐다? 합리성을 추구한다.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이 원리에 기초해서 모든 시장과 정책을 만들었는데 2000년대 들어 사람들은 이제 뭐 사회적 이익도 공히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 관광학에서도 어떤 연구가 나와? 지속 가능한 관광, 새로운 관광, 변화되는 것들 막 찾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들이 막 새로운 교육과정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산업하고 막 융합되니까 융합관광 막 등장하지? 그렇지? 물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니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네요. 하지만 방향성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또 한 가지 두 번째 원리는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이익에 맞도록 활동한다는 조직의 이익 극대화야. 그 본연의 이익, 정부는 정부, 민간기업은 민간기업인데 민간기업은 이윤 추구의 원리, 정부는 뭐 공익 추구의 원리, 전부 자기의 이익 추구의 원리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뭐지?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 나오니까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어떤 얘기가 나와? 상호작용. 내가 내 기업의 이윤이 좀 적어도 내가 코리아 세일즈 페스타에 참여해야지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해서 지금은 이제는 이윤 극대화의 원리가 아니라 뭐 상호작용의 원리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정책 산출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정책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때 어떤 정책 네트워크가 여기에 관여했고 형성됐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책 과정론으로 가는데 지난 시간에 내가 여러분을 너무 나빴어요. 지적 관심이 적은 줄 알았어. 근데 너무 많다는 걸 확인해서 다시 한번 했기 때문에 그걸 연장선으로 갑니다. 이번 수업은 역시 관광정책학의 입론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얕게 가르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점점 더 깊이 갑니다. 알았어요? 질문이 있으면 깊이 가고 질문 없으면 그냥 말 타고 지나가듯이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질문하면은 어디에 더 궁금증이 있는지를 찾아서 설명을 더 해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표시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의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은 뭐가 무엇을 완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돼요? 누적적,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환경이라는 환경에서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정책 산출을 가져온다라는 이 기본 모형에서 이 정치 체제가 민간 영역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권력 구조를 형성하고 이 권력 구조가 오늘날에는 정부가 여기에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는 정책 네트워크 모형으로 이것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산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러한 체제론에 여기 두 번째 우리가 정책 집단론이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시간에는 이 둘이
이 둘이 하는 역할이 책을 이렇게 산출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요구와 지지를 받아서 산출하는 건데 이 산출이 그냥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정적 단계를 거쳐서 산출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전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전환 과정은 정책 과정을 말해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정책을 이해하는 세 번째로 정치 체제론적 접근, 거기서 집단론적 접근, 이제 정책 과정론적 접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책은 과정의 산물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사회과학도 이렇게 하나씩 분리된 게 아니라 연합되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어제 수업이 끝나고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이현우 군이 이런 질문을 했어. 교수님, 요새 이번 수업에서 정치란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정치공학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첫 번째 답은 정치공학은 아직 학술적 용어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속에서 쓰고 있는데 정치공학은 아직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공학이란 얘기를 조금 여러분하고 참고를 해줄 것 같으면 요거와 관계되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가 정책은 권력 과정이라고 그랬어. 정치는 파워야. 파워 프로세스. 누가 권력을 갖느냐는 얘기. 이걸 공부하는 게 정치하는 거. 근데 정치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제도적, 문화적인 영향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 다시 말해서 인문적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문적 과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과정이 들어가 있어. 개인의 문제이면서 사회 문제가 들어가 있어. 근데 최근에 한국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을 정치공학이란 말을 써서 이건 너무 정치공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 공학은 엔지니어링인데 엔지니어링은 뭔가 새로운 생산 기술을 만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학 그러면은 어떤 것? 자연과학 대학에는 기본적인 자연과학 원리를 이론을 만든다면 그 이론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우리가 실용적으로 쓰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공학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관계에서 자연자원을 제품을 만드는데 이때 공학은 여기다 뭐를 제시해줘? 기계나 장치나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죠. 기계, 장치,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공학이라고. 이 사람들의 배경은 뭐예요? 자연과학. 우리는 사회과학을 공부해. 그러면 우리는 뭐지? 사회과학을 쪽으로 관광학을 공부해서 어떤 요소를 가지고 관광 기업들이 할 때 이렇게 도와주면은 이것이 관광 경영이 되는 거고 정책을 도와주면 관광 정책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회과학과 정책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재밌죠? 여러분들은 이제 1학년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면서 제일 해야 될 거는 다른 공부들은 어떻게 하는 거에도 자꾸만 질문을 던져야 돼. 그럼 여기서 정치공학적이라는 얘기는 뭐지? 기계적이다, 장치적이다, 기술적이다지. 그러면 정치공학이라는 말은 왜 전문 용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정치를 너무 기계론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과 B라는 합당했지, 단일화시켰지. 그에 대한 어떤 화학적인 케미스트리 없어. 다시 말하면 이데올로기의 화합, 모의 화합 이런 거 없이 그냥 합쳤어. 이건 뭐지? 정치공학적 접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술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요 단계, 정책 과정은 메커니즘은 조금은 공학적이지. 다시 말하면 정책 과정은 요 뒷문제를 먼저 가면 이렇게 돼 있거든. 정책 과정은
정치의 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변동한다고 돼 있는데 이 단계는 어찌 보면 어때? 장치적이지? 기계 같지? 기계 같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도 얘기해. 어떤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을 들을 때도 과정이나 절차가 만들어 놓고 프린시플이 만들어지면 속으로 그러면 돼. 요거는 메커니즘이구나. 어찌 보면 요건 공학적이네.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볼까? 이렇게 될까? 정책 과정은 크게 5가지가 실현되는 단계적 절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5가지가 만들어진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원래의 모든 업무의 관리는 여기 잠깐 지웁니다. 업무 관리는 1930년대에 페이올이라는 학자가 프랑스 학자인데 이 페이올이라는 학자가 관리의 과정을 플랜 두 C로 정리를 했어요. 계획하고 행위하고 그리고 평가한다. 플랜 두 C. 이것이 관리 과정의 기본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관리의 기본 모형은 플랜 두 C야. 계획하라, 행하라, 그리고 평가하라. 플랜 두 C야. 이것들이 정책에서 마케팅에서 어디든지 관리라는 즉 매니지먼트라는 단어가 들으면 이거 중심으로 해서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책 과정에 와서는 이 플랜이 다시 말하면 정책 결정이 그냥 계획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제 설정이라는 기간을 거쳐야겠다.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때 두는 집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여기에 C는 평가인데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변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정책이 그냥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다 주기에 대한 의사결정까지 포함될 때 정책 과정은 완성된다는 생애주기적 관점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생애주기적 관점을 넣은 것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1980년 이후 한국에서는 주로 2000년대에 넘어들어서 이제는 정책 과정을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변동까지 포함되는 하나의 생애주기적 관점으로 확장하자라는 관점들이 지배적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공부는 여기 심지어는 내가 가르치는 것마저도 여러분들은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리고 의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4단계가 아니라 3단계가 아니라 5단계로 볼까? 계속 녹화하는 거야. 의심하는 거야. 여러분의 사유로 자꾸만 비판하는 거야.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판적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지. 우리가 살아있는 의식이 바로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생애주기적 관점이면 정책에 붙는 게 있나요? 변동에는 소멸이 포함돼. 좋은 지적인데 변동은 소멸이 포함돼. 정책이 소멸되거나 다시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확대되거나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정책 평가를 하면은 소멸이라고 해서 끝났다라고만 생각한 거야. 이제 끝났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준비해야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평가를 하고 나면 변동까지 다시 말하면 소멸할 건지 유지시킬 건지 새롭게 혁신을 할 건까지 결정하는 것이 한 과정이 종결됐다고 본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치공학이라고 했고 메커니즘이라고 했는데 이 단계가 사실은 기계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책 과정은 어떤 특징을 보이게 돼? 정치성의 특징을 보이게 된다. 그것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단계가 마치 기계처럼 만들었으면 그냥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단계마저도 뭐가 있다? 정치적 환경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정치성. 여기서 정치성 그러면 이미 뭐가 되죠? 집단론이 생각나는 거죠.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생각돼야 돼요. 알았습니까?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인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먼저 보게 될 거예요. 책은 201쪽 이렇게 보면은 201쪽, 202쪽, 203쪽까지 같이 지금 그림을 표시하고 있어요. 정책 의제 설정은 정책 과정은 각 단계인 동시에 각 단계로 구성되는데 이 각 단계는 또 다른 과정으로 설명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의 기계처럼 이 단계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의제 설정도 또 뭐예요? 집단론적으로, 체제론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이 자체가 또 하나의 과정이야. 여기서 조금 이해를 잘 해야 돼. 용어를. 왜 갑자기 의제 설정 단계 그렇게 얘기하다가 의제 설정 과정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인 정책 과정에서는 정책 의제 설정은 하나의 단계인데 그 의제 설정 단계가 또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거야. 왜? 그 안에 또 하나의 단계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단계들이 구성되어 있어. 여기 나온 것처럼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는 몇 가지 과정이 또 있어요? 4가지 단계가 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사회 문제 단계, 사회 이슈 단계, 공중 의제 단계, 정책 의제 단계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된 것들을 우리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정책 의제 설정은 달리 말하면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활동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때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냐? 모든 사회 문제를 전부 정책 의제로 채택하지는 않아. 정부가 선택할 때 유의성이 있다, 중요하다 이럴 때 선택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정책 의제라고 하고 이것을 달리 말하면 맨 밑에 나온 것처럼 정부의 공식 안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부는 뉴스가 우리가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 정부는 이번에 지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앞으로 기상청에 지진 조직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 의제 설정인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정책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제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우리는 눈여겨보고 있어야 돼. 아니, 전문가의 우리는 기억해야 돼. 기록해야 돼. 어떻게 돼가나. 때로는 많은 정부들이 신뢰 없는 정부도 많아. 그냥 그때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다고만 발표를 하고 즉 정책 의제를 설정했다고만 하고 정책 결정 안 하는 경우도 있어. 많은 일반 국민들은 어때? 정부가 하기로 했다면 하기로 한 걸로 이미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책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아. 결정이. 그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정책 의제로 채택하는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책에 나온 것처럼 204쪽에 나온 것처럼 도대체 사회 문제가 뭘까? 사회 문제가 뭘까? 그랬더니 책에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불만을 느끼는 상태다. 그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고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개인 문제와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회 문제. 사회 문제.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는 이번 정책 토론은 대통령 후보 대선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은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 그래요 지금? 외부에 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이, 중국이 여기에 큰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제시했고 이거에 대한 또 지지가 아주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느냐가 대통령제의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후보자들의 중요한 인식인 거예요. 대통령관이야. 대통령관은 앞으로 어떻게 돼? 정책 의제 설정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 사회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지금 우리는 관광학을 하고 있지만 한번 확장시켜 보는 거야.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경제 문제를 보고 있어. 그랬더니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이 경제 문제를 어디로 진단했어요? 사회적 경제로. 버니 샌더스 후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공정한 룰만이 아니라 공평, 배분도 좀 늘리겠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실시했던 오바마 케어라는 의료보험도 좀 더 확장시키고 안정시키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는 뭐라 그랬지? 아주 그 거친 특유의 정제되지 않은 말투로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조금 기분이 이상하게 만드는 그 표정으로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덩치에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나도 뭔가 캐릭터를 만들어야겠어. 그 표정과 아주 그 이렇게 심한 어린이 같은 악동 같은 표정을 탁 지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텍스 올리지 않을 거야. 너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 그렇다면 세금은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닌가? 힐러리 클린턴?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 가뜩이나 힘든데. 난 모를지 모르지만 일단 세금은 안 올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 개인 소득세가 한국보다 굉장히 높아요. 아주 높아. 오바마 케어가 되면 사회복지가 늘고 공평사회를 주장하면서 공리사회를 주장하면서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 우리 문제랑 조금 더 확대되는 얘기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낸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 문제 아니면 여성들의 사회 문제에서 육아 문제가 있는데 알면서 한다고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지? 재원 확보가 안 되는 거야. 세금은 올리지 않고 어떻게 돼? 사회 복지를 한다니까 말은 복지인데 실탄이 없지. 안 되는 거야. 사회 지금 세금을 올리려니 어떻게 돼? 경제가 안 오니까 가계 경제가 어렵잖아 지금. 세금을 올릴 수도 없고 이렇게 돼 있어. 미국도 똑같아. 미국도 똑같은 거야. 경제의 양극화로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져서 도와줘야 되는데 세금을 더 올리려니 어떻게 되지? 가계 경제가 어렵지.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확보해? 그랬더니 트럼프 후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유현우? 정치적으로 뭐라고 그랬어 트럼프는? 정치 공학만 나한테 물어봤구나. 거기 진도 나가봐.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는 You know what? FTA가 프로블럼이야. 그럼 뭘 해야겠어? FTA가 아니라 뭐지 이제는 관세를 물리겠어. 그래서 세금을 소득세나 법인세가 아니라 뭘로? 관세로.
또 관세까지도 아니라면 뭐지? 비용 절감, 군비 절감, 방위비를 축소하겠다. 비용은 줄이고 세금은 다른 데 찾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구? 지금 미국의 소득계층이 낮거나 중산층들을 막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이분이 대안은 없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어.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힐러리가 되면은 세금을 많이 내고 트럼프가 되면 세금을 덜 낼지도 모른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여기까지 나간 이유는 우리 수업에서 지금 배우는 게 뭐다?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그 인식이 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나오고 관광 정책학을 하면서 모든 정부의 의사결정,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것들을 이제는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적 구성물을 본다. 이해됐습니까? 대답이 없네. 사회 문제는 어떤 단계냐? 이렇게 사회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산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는 사회 이슈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사회 이슈는 우리 번역어로 쟁점이란 말을 써. 쟁점. 서로 논쟁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찬반이 나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쟁점이 있다 그러고, 그 쟁점을 영어 표현으로는 이슈화야. 즉 우리가 제주도에 갔더니 중국 관광객을 비롯해서 한국 관광객까지 지금 1,000만 명이 넘게 오는 거예요. 제주 인구는 60만 명인데 1년에 출입하는 도인은 1,000만 명이 넘게 되면서 드디어 캐링 커패시티, 수용 능력의 한계를 보이기 시작해. 환경 문제 등등으로 수용 능력의 한계를 보이는 거야. 사회 문제, 사회 안전도 이제는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시점이 왔다는 판단들을 하고 있어. 이것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2공항을 만드는 것까지도 지금 논란의 대상이야. 공항이 늘어나면 방문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방문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 소셜 아니면 내추럴 캐링 커패시티가 어떻게 될까? 더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 이슈가 있어. 자, 사회 이슈가 있는 그 다음 단계는 공중의제인데, 이때는 이슈가 이해관계가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 일반 대중의 여론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공중의제화다 이렇게 얘기해. 퍼블릭 어젠다. 퍼블릭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지? people. 우리가 번역할 때 사람들. 퍼블릭은 뭐다? people. 우리는 뭘 공부한다? people.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의자가 되는 거야. 여론이 이제 막 만들어지는 거야. 여론이. 단지 제주도 주민만이 아니라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도 제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막 얘기들을 나누는 거야. 이것들을 우리가 공중의제 단계라고 그래. 그래서 공중의제 단계는 공론화 단계인데, 공론화는 달리 말하면 여론화인데, 공론과 여론은 차이점이 있어. 공론이라고 그럴 때는 여론보다 좀 더 뭐가 어떤 과정이 있는 거? 수기 과정이 있는 거. 수기 과정이 있다는 얘기는 딜리버레이션이 있다는 얘기고, 딜리버레이션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토론도 있고 이거에 대한 전문가 진단도 있고 수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론이라고 그러고, 여론은 수기 과정은 없지만 어떻게 사회 이슈에 따라 사람들이 의견이 조성되는 걸 여론화 단계라고 해요. 따라서 공중의제는 여론화는 여론화인데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어. 공론은 영어로 public judgment, 여론은 영어로 public opinion.
여론과 공론은 좀 차이가 있어. 일반적으로는 혼용됐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들은 여론은 여론인데 공론은 뭐다? 수기 과정을 거치고 사람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고 정책 리터러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단계에서의 여론을 말하고 있어.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제 제주도의 수용 능력 제한 차원에서 이제는 적정 수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법령적, 법률적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것에 정책 의제가 설정될 수 있겠지. 알았습니까? 이때 정책 의제로 설정된 것은 공식 안건. 왜 아젠다냐? 안건이야. 아직 디시전은 아닌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아직 결정된 거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안으로 채택된 거야. 그래서 우리 뉴스를 들 때도 잘 들어야 돼. 정부는 이번에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기로 결정? 그러면 대안인지 아니면 결정한 건지 아직 애매할 때가 이런 확인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 누구의 의견을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사람 누구? 데카르트를 통해서 이것이 합리적인 건지를 판단해야 돼. 그렇습니까?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지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철학적, 일반 상식적 지식들은 정책학 아니면 다른 수업을 배울 때도 다 하나의 재고 지식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연결될 수 있어야 돼. 이 재고 지식이 그냥 따로따로 들어가고 연결되지 않으면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시험도 이제 만약에 본다면 전부 다 뭐예요? 재고 지식 연결 시험이 나오게 돼. 그래서 단시간에 암기하고 보는 거는 이제는 중고등학교도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초등학교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 안 해요. 이제는 주입식 암기식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성찰적.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어떤 지식? 재고 지식을 끄집어내서 막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정부의 정책이 이제 의제가 설정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정책 의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봤다면, 설정되는가를 봤다면 누가 거기서 활동하는 것도 봐야겠지. 또 어떤 유형이 있는 것도 봐야겠지. 이렇게 보는 것들을 우리가 정책 의제 설정 과정 유형이라고 그러는데 205쪽에 나와 있어요.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외부 주도 모형. 그래서 우리가 205쪽에 나온 것처럼 외부 주도 모형 좀 생겼는데 외부 주도 모형이에요. 요거는 상향적 방식이라고 해서 주로 이익 집단들이나 아니면 NGO 등등에 의해서 사회 문제가 막 있고 사회 이슈가 되고 공중의제가 돼서 정책 의제까지 나오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향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아웃사이드 이니셔티브 모델. 만약에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코리아 세일즈 페스타가 전경련이라든지 한국관광협회의 이익 집단들이 이런 세일즈 프로모션, 즉 이러한 페스티벌을 주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면 이건 뭐지? 외부 주도 모형. 외부 주도 모형. 알았습니까? 응? 그런 경우에는 왜? 지금 경제가 우리 물건이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축제가 필요해요. 우리 여론도 좋아요. 그래서 의제가 설정되는 거예요. 의제 설정되는 거예요. 동원 모형은 거꾸로 정치 모형이라고 해서 사회 문제가 있는 걸 보고 정책 의제가 먼저 설정되고 그 다음에 공중 의제로 여론화시키는 순서를 말해. 순서가 바뀌었지? 바뀐 건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지금? 보여요. 공중 의제
가로 열고 공론화 혹은 여론화야. 이건 무슨 어느 경우가 많냐면 특히 우리 관광 정체의 경우에는 개발 의제에서 많이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제주도지사가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지금 제주공항이 너무 많은 승객들로 복잡하니까 제2공항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정치 공약을 세우게 돼요. 그러면 이 사회 문제로 정치 공약이 만들어졌는데 이 자기가 선거 공약을 했던 거를 뭘로 만드냐면은 정책 의제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순서로 가느냐? 공론화나 여론화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공항을 세울 때 누구랑 협의를 해야 돼?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지. 또 그 지역 주민들, 신공항 주변의 공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지. 이 등등의 것을 생략하고 정책 의제가 먼저 설정되니까 어떻게 했어? 이익 집단이나 아니면은 NGO들의 반대, 중앙정부의 반대는 건너 불 보듯이 뻔하지. 그래서 잠깐만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선거 공약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회 이슈화시키고 또 공중 의제화시키고 정책 의제화를 시키면은 어찌 보면은 순차적으로 일이 결정될 건데 많은 정치인들은 그렇게 안 해. 내가 공약을 해서 국민이 날 뽑았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이미 국민들이 나를 지지했다. 즉 공중 의제화를 거쳤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 투표를 할 때 어떤 후보자의 공약을 패키지로 전체로 보지 그것만은 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 그렇지? 하지만 누가 더 유리해? 일단 그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그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화되는 것은 더 어때? 확률이 높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공중 의제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정책 의제를 만들지 않고 많은 정치인들은 자기의 공약을 정책 의제화시켜서 자기 지지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러한 과시정 아니면 보여주기형 이런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원 모형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정치 관료들 일단 정치인이 뭐가 돼?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은 도지사가 되고 이렇게 정치이면서 뭐가 돼? 행정 당뇨가 될 수 있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요. 내부 접근 모형은 관료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사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정책 의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 관료 모형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권력 관계에서도 어떤 모형들을 주로 채택하나? 어떤 채택할까? 소수의 엘리트들끼리 하든가 관료 엘리트들끼리 하든가 아니면 현대적 관료 정책 네트워크 모형으로 하면 어떤 모형? 하위 정부 모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부 접근 모형은 이렇게 사회 문제를 관료가 그냥 정책 의제화 시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자꾸만 이제 우리가 자료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코리아 세일즈 페스티벌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거야. 왜냐하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건 전부 다 가정에서 보는 거야. 가정에서 보니까 사회 문제가 있다.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춘절에 많이 방문하니까 이때 많이 한국 물건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코리아 세일즈 페스타를 하자. 누가? 관료들이 결정하고 사회 문제를 정치 의제화할 수 있지. 하지만 이 단계를 다 거치고 찬반 토론을 거치지 않게 되면은 상호작용이 아니라 정부라는 지배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엘리트 모형 혹은 정부가 상호작용적으로 이익 집단과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하위 정보 모형으로 갈 수가 있다. 여기에 정책 공동체 모형이나 이슈 네트워크 모형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 문제는 문제화될 수 있겠지. 그래서 때로는 내부 접근 모형이 어때? 가장 효율적인 정부지. 어때? 의사결정이 빠르지. 봐봐 한번. 단계가 축약되면 될수록 어때? 의사결정이 신속하겠지. 또 올라가니까 또 3단계가 됐지. 또 올라가니까 4단계가 됐지. 겉으로 볼 때는 4단계를 거쳐서 너무 의사결정이 느린 것 같지만 최근 여러 가지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차라리 4단계를 거친 것이 오히려 사회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막 다른 소리를 내지만 결국은 조화로운 의사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작은 분만 치라고 막 지시를 해봐. 어텐션은 이루어지겠지만 사실은 시끄럽지. 그리고 그건 음악이 아니지. 음악이 아니면 그건 어떤 정부야? 권위주의적 정부지. 어떤 정부가 아니야? 민주적 정부는 아니지. 그렇다면 민주적인 정부가 아닌 데서의 정책은 뭐다? 민주주의 정책학이 아니다. 권위주의 혹은 권위적인 정부의 정치의 정책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선진화되고 가장 성과가 높은 것은 뭐라고 본다? 민주주의 정책이라고 보는 거야. 민주주의 정책. 매우 의미 있는 거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슨 정책? 민주주의 정책. 원래의 헌법 정신 그대로. 원래의 헌법 정신 그대로. 민주주의 정책으로 지향해 나가도록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학습하고 학습해서 행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책 의제 설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걸 다 동원해서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책 문제의 속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관광 정책의 문제가 뭔가를 봐야 되는데 이때 문제의 속성은 사회 문제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관광 문제를 할 때 그 관광 문제가 정책화될 때는 어때야 된다? 문제의 유의성, 문제가 중요해야 돼. 문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커야 돼.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너무 작은 문제에 막 달려들 때가 있어. 한 번은 얼마 전에 코리아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 전국토를 코리아 둘레길로 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반응이 없었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 시점에서. 지금 지역 경제가 어렵다. 관광산업이 앞으로 할 일이 많고 2018년에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다. 2020년에 일본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막 등등이 나오는데 코리아 둘레길을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성이 않았는지도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코리아 둘레길의 완성은 이번 정부의 정권 유지 기간인 2018년 이전에 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그 문제는 코리아 둘레길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왜 정권 말기에 정권까지 그냥 급하게 끝내려고 그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의 속성상 정책 의제가 만들어졌던 지금 어떻게 했어? 그게 관심이 크지 않았던 거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속성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 일이 중요했던 거야. 그 문제가 그렇게 속성적으로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뭘 물어봐야 된다? 문제의 유의성, 문제의 뭘 물어봐? 지속성을 물어봐야 돼. 그래서 반응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코리아 둘레길, 야 그건 뭐지? 좀 이상해. 이러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해 하는 거는 누구다? 우리가 아닌 사람들이야. 좀 우리처럼 관광 전문가 혹은 예비 전문가들은 그 문제를 좀 분석해 봐야겠는데 코리아 둘레길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코리아 둘레길 그때까지 꼭 만들어야 돼? 코리아 둘레길은 지속 사업 아니야? 앞으로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렇게
단기적으로 한다는 게 좀 와닿지 않나? 이럴 때는 문제의 속성상, 즉 코리아 둘레길이라는 사업의 속성상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진단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도 병을 진단하는 의사의 수준에 이르고 있지. 어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관광 정책 문제를 통해서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듯이 우리는 지금 진단하는 거 배우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두 사람이 하면 안 되지. 사실 이 정도의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정책 리터러시, 다시 말하면 정책의 이해도가 높다면은 이 문제는 그렇게 우리끼리만 전문가란 말도 필요 없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교육의 정도에 비해서 정책 리터러시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그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정책 리터러시가 높지 않다. 정책의 이해력이 높지 않다. 알았습니까? 오늘은 정책 의제 설정 영향 요인, 그 다음에 경험적 연구까지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요 앞에 우리가 권력 관계를 조금 더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겨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걸 물고 어디로 갑니까? 정책 결정 단계. 그 단계에서 정책 결정 과정을 공부할 거예요. 알았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수업은 마칩니다.